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한미숙의 말기암 진단을 듣고 며느리 박소영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걱정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64세의 미숙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소영아, 지금 뭐라고 했니? 아, 그게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해서. 소영은 어색하게 변명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3시간 전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미숙은 며칠 전부터 계속된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한미숙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담당 의사 김동현의 표정이 심각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였지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완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미숙은 그러지 않았다. 평생 강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20대에 결혼해서 남편 정태호의 사업을 위해 친정 재산을 모두 팔아 미천을 만들어줬고 사업이 실패한 후에는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아들 정우진을 서울대 경영학과에 보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다. 우진이 대기업에 취직한 후에도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식당을 더 열심히 운영했다. 며느리가 원하는 강남 신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줬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정말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좋은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여보, 나왔어. 집에 들어서자 남편 태호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6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는 일 없이 술과 화투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응, 병원에서 뭐래? 말기암이래. 맥주캔을 들고 있던 태호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췌장암 사기.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대. 태호는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미숙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미숙은 귀를 의심했다.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남편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신이었다. 여보.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라고? 식당 일도 누가 해? 태호는 아내의 죽음보다 자신의 생계를 더 걱정하고 있었다. 우진이한테 연락해야겠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바쁜데. 우진아, 엄마가 병원에서. 빨리 말씀하세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미숙은 가슴이 먹먹했다. 아들조차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말기암이래. 3개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정말요? 그럼 회사에서 일찍 나가겠어요. 소영이랑 같이 갈게요. 1시간 후 아들 부부가 도착했다. 정우진은 37세로 대기업 과장이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아들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ATM 정도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다. 며느리 박소영은 34세로 외모에만 신경 쓰는 허영심 덩어리였다. 결혼 6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오직 돈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어머니 정말 말기암이세요? 우진이 물어봤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다. 그래.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의사가 큰 의미 없다고 했어. 그때 소영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럼 혹시 보험은 들어두신 거 있으시죠? 미숙은 소영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보험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미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다. 소영아, 지금 뭐라고 했니? 아, 그게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해서. 소영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다른 준비해 둔 것도 있으시죠? 무슨 준비? 그러니까 집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고 통장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미숙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며느리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소영아, 그런 얘기는. 우진이 말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진심은 없었다. 오히려 아내가 대신 물어봐줘서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강남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죠?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면서 모아둔 돈도 있을 테고.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미숙은 일부러 초라하게 말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동생 한미정에게 맡겨둔 15억의 숨겨진 자산이 있었다. 평생 모은 돈과 부동산 투자 수익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다. 에이, 어머니. 강남 아파트만 해도 15억은 될 텐데요. 그리고 식당에서 번 돈도. 식당은 적자였어. 겨우겨우 생활비만 나왔지. 그럼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소영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소영은 아쉬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강남 아파트만 해도 큰 돈이었으니까.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일찍 돌아갔는데 나가면서 소영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저희가 자주 와서 뵐게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했지만 그 속마음은 뻔했다. 재산 확인차 자주 오겠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새벽 미숙은 동생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미정아, 나 말기암이래. 전화 너머로 미정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응,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어. 언니, 어떻게? 치료는? 의미 없대. 미정은 한참 동안 울었다. 61세의 미정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언니만은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언니, 내가 뭐라도 도와줄게. 돈도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 미정아.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뭐든지 말해.
내 가족들 좀 지켜봐줘.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무슨 소리야, 언니. 치료받으면 나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 대신 마지막까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언니, 미정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계획 기억하지? 응, 언니 돈 관리하는 거.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 미정은 언니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미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마지막 교훈을 줄 때가 온 것이다. 그날 오후 우진이 혼자 병문안을 왔다. 소영은 미용실에 간다며 오지 않았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힘들어. 잠도 잘 안 와.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우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뭐니? 혹시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빚을 진 건 없겠죠? 갑자기 왜?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요. 미숙은 아들의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진아, 엄마가 죽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리? 네, 유언장도 써두시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요. 우진은 계속해서 재산 정리 이야기만 했다. 어머니의 건강이나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호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다. 여보, 오늘 누구랑 술 마셨어? 동네 사람들이랑. 너 때문에 술이 안 넘어가. 태호는 아내를 원망하는 투였다. 나 때문에? 아니, 갑자기 아프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나도 죽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야.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내가 뭘 할 줄 알아? 태호는 자신의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 혹시 나 몰래 보험 같은 거 더 가입한 건 없지? 왜? 아니, 있으면 좋잖아. 치료비도 들고. 태호도 결국 돈 이야기였다. 그날 밤 미숙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평생 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들에게는 자신이 돈덩어리에 불과했다. 사랑도 정도 가족에도 없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미숙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혔다. 남은 3개월 동안 이들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미숙은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 우진과 소영이 함께 따라왔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따로 있었다. 어머니, 치료비 얼마나 들어요? 소영이 또 돈 이야기를 꺼냈다.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할 텐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우진이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진아,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모셔야죠. 겉으로는 효자인 척했지만 미숙은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우진과 소영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미숙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여보, 어머니 치료비 정말 많이 들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여유 없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돈이 없을까?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생 모았는데 고작 몇 천만 원일 리가 없어. 좀 더 알아봐야겠어. 미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분노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돈 걱정만 하는 이들이 정말로 가족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미숙은 동생 미정과 통화했다. 언니 치료는 어땠어? 힘들었어. 그런데 미정아, 이제 정말로 시작해야겠어. 언니가 말한 그 계획? 응. 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봤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응. 내가 평생 이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들은 나를 돈으로만 보고 있어. 이제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야. 미정은 언니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평생 순하게만 살았던 언니가 처음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알겠어, 언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미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이 우습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곧 그들은 평생 후회할 만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언니가 빨리 죽어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한미정은 카페 화장실 칸막이 뒤에 숨어 소영과 우진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언니 미숙의 부탁으로 며칠째 이들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떡해. 우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재지가 더 컸다. 뭘 걱정해? 어차피 시어머니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너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소영은 대놓고 말했다. 그래도 뭐? 치료비만 계속 들어가고 우리 돈만 축나고. 차라리 빨리 가셔서 보험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미정은 손을 떨며 녹음을 계속했다. 이런 악마 같은 며느리가 있다니. 그런데 여보, 정말 어머니가 돈을 숨겨둔 게 없을까? 글쎄, 나도 이상해. 평생 식당 하면서 모은 돈이 고작 몇 천만 원일 리가 없어. 강남 아파트 값만 해도 15억인데 그걸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아니야, 분명 더 있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워낙 알뜰하셔서. 우진도 완전히 돈 계산에 빠져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알아낼까?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굴면 의심받아.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 3개월이면. 맞아. 그때까지는 확실히 알아내야 해. 미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나왔다. 차에서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정말 큰일이야. 왜? 뭔 일이야? 방금 우진이랑 소영이 대화 녹음했는데. 정말 인간이 아니야. 미정은 울먹이며 방금 들은 대화를 미숙에게 전했다. 언니가 빨리 죽어야 숨통이 트인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언니 돈을 찾으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미숙은 전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다. 알겠어, 미정아. 고생했어. 언니, 이제 정말로 그 계획을 실행할 거야?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미숙은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미숙은 이제 이들의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진이 물어봤다. 별거 없어. 계속 치료 받으라고 하더라.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소영이 바로 끼어들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요? 그럼 3개월이면 600만 원이네요. 소영은 바로 계산했다. 여기에 입원비, 약값까지 하면 1천만 원은 넘겠네요. 그렇게 많이? 태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하세요? 우진이 물어봤지만 그의 표정에는 왜 우리 돈을 써야 하나라는 불만이 역력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일단. 그런데 어머니, 통장이 몇 개나 있으세요? 소영이 노골적으로 물어봤다. 왜? 아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리? 네, 만약에. 혹시나 해서요. 소영은 돌려 말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미숙이 죽으면 통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알아두겠다는 것이었다. 소영아, 그런 얘기는. 우진이 말렸지만 역시 형식적이었다. 오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알겠다. 나중에 정리해 줄게. 미숙은 일부러 순순히 대답했다. 이들이 얼마나 더 노골적으로 나올지 궁금했다. 며칠 후 미숙이 병원에 입원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진과 소영은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소영이 병실에서 물어봤다. 응, 좀 힘들어. 그런데 어머니, 혹시 집에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무슨 서류? 통장이나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요. 소영은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었다. 있긴 한데. 어디에 보관하세요? 방 서랍에. 혹시 열쇠나 비밀번호 같은 것도? 미숙은 소영을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재산 서류 위치를 캐묻고 있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소영은 어색하게 변명했다. 그날 밤 미숙이 잠든 척하고 있을 때 우진과 소영이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응, 방 서랍에 있다고 하네.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까? 그게 좋겠어. 아버지는 어차피 모르시니까. 조심해서 해야 해. 들키면 안 되니까. 미숙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화가 났다.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집을 뒤지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미정이 병문안을 왔다. 미숙은 어제 들은 대화를 미정에게 전했다. 언니, 정말 집을 뒤진다고? 응, 오늘 밤에 갈 계획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미정아, 너 오늘 밤에 우리 집 근처에서 지켜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봐야 해. 증거도 필요하고. 알겠어, 언니. 그날 밤 10시 미정은 미숙의 집 근처에서 차로 대기하고 있었다. 곧 우진과 소영이 도착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응, 왔구나. 태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 방에 있는 서류들 좀 봐도 될까요? 왜? 혹시 몰라서요.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아서 해라. 태호는 쉽게 허락했다.
아내의 사생활을 지켜줄 생각도 없었다. 우진과 소영은 미숙의 방으로 들어갔다. 미정은 창문 밖에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여보, 여기 통장들 있어. 소영이 서랍을 뒤지며 소리쳤다. 얼마나 들어있어? 이 통장은 300만 원, 이 통장은 500만 원. 전부 합쳐도 1,500만 원 정도네. 고작 그것뿐이야? 우진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다른 데도 찾아봐. 이들은 밤늦게까지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옷장, 침대 및 화장대까지 모든 곳을 뒤졌다. 여보, 여기 보험증서 있어. 얼마나 나와? 생명보험 5천만 원, 암보험 3천만 원. 8천만 원이면 그럭저럭 괜찮네. 이들은 미숙의 죽음을 전제로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다일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 평생 모았는데 이게 전부일 리가 없어. 혹시 다른 은행에 계좌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내일 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봐야겠어. 미정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며 분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병원으로 달려가 미숙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언니, 정말 집을 완전히 뒤졌어.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그래서 뭘 찾았어? 통장들이랑 보험증서. 그리고 보험금까지 계산하더라. 미숙은 영상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더 컸다. 이제 충분해. 이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했어. 언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야. 그날 오후 우진과 소영이 병문안을 왔다. 이들은 어제 밤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 혹시 다른 은행에도 계좌가 있으세요? 소영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왜? 아니, 혹시 몰라서요. 나중에 정리할 때 빠뜨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말이에요. 소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미숙은 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제 첫 번째 미끼를 던질 때였다. 사실, 하나 더 있긴 해. 우진과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어디에요? 은행에. 하지만 많지 않아. 얼마나요? 한 5천만 원 정도? 소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5천만 원이요? 그럼 치료비는 충분하겠네요. 그런데 그 돈은 네? 나중을 위해서 모아둔 거야. 나중을 위해서요? 응,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힘들 텐데. 그때 쓰라고. 우진과 소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돈을 남겨둔다고 인정한 것이다.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하지만 미숙은 속으로 웃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진아, 소영아. 네, 어머니. 사실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소영이 깜짝 놀란 척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을 더 받고 싶어서.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우진이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있었다. 어머니를 더 잘 대해서
유언장에 자신들 이름을 더 많이 적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우진과 소영은 집에서 대화했다. 미정은 이들의 집 근처에서 또 다시 감시하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5천만 원 더 있다고 하네. 그럼 지금까지 찾은 게 2천만 원이니까 총 7천만 원이네. 거기에 보험금 8천만 원까지 하면 1억 5천만 원이야. 괜찮은데? 거기에 집까지 하면 집은 15억이니까 총 16억 5천만 원이네. 이들은 벌써 미숙의 전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 나도 좀 이상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워낙 알뜰하시니까 분명 더 숨겨둔 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낼까? 천천히 해야지. 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면서. 맞아. 유언장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주시게 해야 하고. 미정은 이 대화를 들으며 구역질이 났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미정은 다시 병원으로 가서 미숙에게 보고했다. 언니, 이 사람들 정말 끝이 없어. 언니 전 재산을 다 계산하고 있어. 16억 정도로 계산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뻔하지. 집값 15억에 통장, 보험금 합쳐서. 언니 정말 이제 시작할 거야? 응. 이제 두 번째 미끼를 던질 때야. 미숙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평생 순하게만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미정아, 변호사 연락처 알아봐 줄 수 있어? 무슨 변호사? 믿을 만한 변호사. 우리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겠어, 언니. 그날 저녁 우진과 소영이 또 병문안을 왔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까지 들고 왔다. 어머니, 오늘은 어때요? 고마워. 이런 것까지 사와서.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더 잘해드려야죠. 소영은 갑자기 한없이 착해졌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진도 마찬가지였다. 미숙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며 속으로 웃었다. 돈 때문에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된 것이다.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 내 어머니, 사실 너희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우진과 소영의 귀가 쫑긋 섰다. 뭐가 있으세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어머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소영이 조급해했다. 아니야, 다음에. 중요한 얘기니까 정신이 맑을 때 하고 싶어. 우진과 소영은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다. 미숙은 이들이 나간 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일 후 한미숙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더 이상 입원 치료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집에서 편안히 지낼 것을 권했다. 사실상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집에 오시니까 어때요? 정우진이 미숙을 부축하며 물어봤다. 평소와 달리 한없이 친절한 모습이었다. 그래, 집이 좋네.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드실 수 있으세요? 박소영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착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미숙은 이들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마워, 소영아.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소영은 진심인 척 연기했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어려 있었다. 저녁을 먹으며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병원에서 말씀하신 그 얘기 혹시 오늘 해주실 수 있나요? 무슨 얘기? 저희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미숙은 젓가락을 놓고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아, 그 얘기. 우진과 소영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사실 너희들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으세요? 소영이 조급하게 물어봤다. 돈 얘기야. 이 한마디에 우진과 소영의 눈이 동시에 반짝였다. 어머니 혹시 응,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있어. 미숙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얼마나요? 한 10억 정도? 우진이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10억이요? 응, 사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거야. 너희 아버지도 몰라. 소영은 입을 가리고 소리를 죽여 환호했다. 어머니 정말요? 10억이 정말 있으세요? 그래, 비밀 계좌에 넣어뒀어. 그럼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진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집 15억, 통장 7천만 원, 보험금 8천만 원, 그리고 숨겨진 돈 10억. 총 26억 5천만 원이었다.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생 모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소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어머니,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왜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언제요? 내가 정말 위험해질 때, 그때 알려줄게. 우진과 소영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10억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날 밤 우진과 소영은 집에서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보, 정말 10억이 있대. 나도 믿어지지 않아. 그럼 총 26억이야. 26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야. 이제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야겠어. 당연하지. 유언장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써주시게 해야 하고. 이들은 새벽까지 돈 계산을 하며 흥분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한미정이 미숙을 찾아왔다. 언니, 어제 계획대로 했어? 응, 10억 있다고 했어. 그래서 어땠어? 완전히 넘어갔어. 눈이 뒤집혔더라.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미정아,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잖아. 이제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야. 알겠어, 언니. 그런데 변호사는 어떻게 됐어? 내일 만나기로 했어. 이종민 변호사님이셔. 믿을 만한 분이야? 응, 30년 경력에 이런 일 많이 해보셨대. 그때 우진과 소영이 들어왔다. 손에는 비싼 과일과 보약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이모님도 안녕하세요. 응, 소영아. 왔구나. 어머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우진이 비싼 홍삼을 내밀었다. 이런 것까지 사올 필요 없는데. 당연히 사드려야죠.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미정은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죽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아. 그럼 혹시 어제 말씀하신 그 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무슨 일? 그 10억 말이에요. 아, 그거. 미숙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다. 사실 나도 좀 고민이 돼서. 뭘 고민하세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우진과 소영이 긴장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관리? 네, 어머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오고 복잡해요. 차라리 저희 명의로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이 빠르게 제안했다. 그런가? 네, 그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쓰실 때는 언제든지 드리고요. 미숙은 속으로 웃었다. 벌써 자신들 명의로 옮기려고 하다니. 그런데 그냥 주면 되나? 법적으로 문제 없나? 당연히 괜찮아요. 가족끼리 증여하는 거니까. 세금은? 그것도 저희가 처리할게요. 우진과 소영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돈을 받으면 뭘 할 거니? 당연히 어머니 치료비부터 쓰고요. 나머지는 잘 굴려서 더 불릴게요. 불린다고? 네, 투자 같은 걸로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좋고 주식도 괜찮거든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위험하지 않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 알아보고 안전한 것만 할게요. 정말? 네, 믿으셔도 돼요. 미숙은 이때다 싶어서 미끼를 던졌다. 그럼 좋은 투자가 있으면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우진과 소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어머니도요? 응,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희들 것이 될 돈인데 미리 불려놓으면 좋잖아. 그럼 어머니가 직접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어떤가? 좋아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거든요. 소영이 흥분해서 대답했다. 어떤 투자? 해외 부동산 펀드요.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얼마나? 1년에 30% 정도요. 미숙은 속으로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었다. 30%면 많이 좋네. 네,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최소 투자 금액이 있어요. 얼마? 5억 정도? 5억? 네, 그래야 VIP 고객으로 인정해줘서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어요. 우진이 거들었다. 어머니, 이런 기회 잘 없어요. 저희도 오래전부터 알아봤는데 이제야 참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 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소영도 계속 부추겼다. 그런데 혹시 그 투자 회사 이름이 뭐니?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외국계 회사거든요. 미숙은 속으로 계획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내일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투자 설명회? 네, 전문가가 직접 설명해줘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내가 가면 될까? 몸이 아픈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차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 정말요? 정말 가주실 거예요? 우진과 소영이 기뻐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우진과 소영은 집에서 환호했다. 여보, 어머니가 투자하신대. 그럼 5억은 확실히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당연하지. 어머니 명의로 투자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 받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투자 회사가 있나? 그건 내가 알아볼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 응, 가짜 회사 만드는 거야. 어차피 어머니는 잘 모르시니까. 이들은 벌써 사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미정이 다시 미숙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이종민 변호사와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한미숙님.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네, 그래서 도움을 요청드리려고요. 일단 계획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숙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 부부를 유인한 다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계획이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실제 돈이 오가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짜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계약서는 진짜처럼 만들되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투자 실패를 알리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투자 실패 시 개인 보증 조항 같은 거요. 미정이 끼어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투자가 실패하면 투자자가 개인 재산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물론 이들이 서명할 때는 잘 안 보겠지만, 그럼 이들이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실제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요. 미숙은 이 계획이 마음에 들었다. 그럼 투자 회사는 어떻게 만들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연극 배우인데 이런 역할 잘해요. 연극 배우요? 네, 이민호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 분명 도와줄 거예요. 미정이 손뼉을 쳤다. 언니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 그럼 언제 시작할까요? 변호사가 물어봤다. 내일부터요. 이들이 너무 조급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와 미정이 나간 후 미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평생 이렇게 계략을 꾸며본 적이 없었지만 이들의 탐욕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후에 우진과 소영이 왔다. 어머니, 오늘 투자 설명회 가실 준비 되셨어요? 응, 준비됐어. 그럼 지금 갈까요? 어디서 하는데?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소영이 신이 나서 말했다. 그럼 가보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 가는 동안 우진과 소영은 계속해서 투자의 장점을 설명했다. 어머니, 이 투자는 정말 안전해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서 위험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수익률도 보장되어 있어요. 1년에 30%는 확실해요. 미숙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세상에 보장된 투자가 어디 있는가. 호텔에 도착하자 정말로 그럴듯한 투자 설명회 현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민호가 정장을 입고 전문가처럼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베스트먼트 이민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숙 님이시죠?
아드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호는 정말 전문가처럼 행동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호는 파워포인트를 켜고 그럴듯한 설명을 시작했다. 회사 소개, 투자 실적, 수익률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저희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미숙이 물어봤다. 평균 25-30% 정도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우진과 소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VIP 고객의 경우 5억부터 가능합니다. 5억. 네, 대신 VIP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우선 투자권, 높은 수익률, 그리고 전담 매니저 서비스까지요. 이민호는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위험성은 없나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하지만 저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민호는 교묘하게 답변했다.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투자 약정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할 때 설명드리겠어요. 설명이 끝난 후 우진과 소영은 흥분해서 미숙을 설득했다. 어머니 어때요? 정말 좋은 투자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네. 그럼 하실 거예요? 글쎄, 5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어머니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거예요. 소영이 부추겼다. 그럼 해볼까? 정말요? 정말 하실 거예요? 우진과 소영이 환호했다. 그럼 계약은 언제 할까요? 이민호가 물어봤다. 내일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서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길에 우진과 소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1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네. 미숙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다.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과 소영은 집에서 축배를 들었다. 여보, 드디어 됐어. 5억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야. 1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도 우리 거야. 총 32억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들은 새벽까지 돈 계산을 하며 기뻐했다. 다음 날 오전 이민호가 미숙의 집으로 찾아왔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과 소영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소영이 한 조항을 가리키며 물어봤다. 아, 그건 투자자 보호 조항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넣은 거예요. 이민호는 교묘하게 넘어갔다. 사실 그 조항은 투자 실패 시 개인 보증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럼 서명하면 되나요? 네, 여기와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미숙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우진과 소영도 보증인으로 서명했다. 감사합니다. 투자금은 언제 입금하시겠어요? 내일까지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입금 확인되면 바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민호가 나간 후 우진과 소영은 흥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1년 후가 정말 기대돼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방금 서명한 계약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미숙의 완벽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정우진은 은행에 가서 5억 원을 인베스트먼트 계좌로 이체했다.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거액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들떠 있었다. 1년 후면 6억 5천만 원이 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여보, 정말 보냈어? 박소영이 은행에서 나오는 우진에게 물어봤다. 응, 방금 보냈어. 5억 원 전부. 오마이갓. 정말 우리가 해낸 거야. 소영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봐. 아, 미안. 너무 흥분돼서. 나도 믿어지지 않아. 어머니가 정말 그런 돈이 있으실 줄은. 역시 시어머니야. 평생 모신 게 있으시네. 이들은 카페에 앉아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여보, 1년 후에 6억 5천만 원 받으면 뭐부터 할까? 일단 집부터 바꿔야지. 강남으로 이사 가자. 좋아. 그리고 차도 바꾸고. 해외여행도 가야지. 유럽 한 달 정도? 완전 좋아. 이들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으로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까? 갑자기 소영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지. 그럼 투자 수익 받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네.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니까. 맞아. 그럼 총 32억이야. 이들은 시어머니의 죽음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다. 한편 한미숙은 집에서 동생 미정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 정말 5억을 보냈대? 응, 방금 이민호 씨한테 연락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며칠 기다렸다가 투자 실패 소식을 알려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10억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이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재산 계산하고 집 뒤지고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언니가 빨리 죽어야 숨통이 트인다고 했잖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참아야 해? 그건. 그렇지만. 미정아, 나는 평생 이들을 위해 살았어. 친정 재산까지 팔아서 남편 사업 도와주고 혼자 식당 하면서 우진이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줬어. 언니. 그런데 내가 아프니까 보험금부터 계산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이게 가족이야?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알겠어, 언니. 언니가 오라. 고마워, 미정아. 너라도 내 편이 되어줘서. 그날 오후 우진과 소영이 집에 왔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어머니, 투자금 이체 완료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응, 그렇다더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큰 돈을 벌게 됐어요. 소영의 말에 미숙은 속으로 웃었다. 아직도 자신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다른 투자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투자? 네, 5억 말고 나머지 돈도 투자하시면 어때요? 우진이 제안했다. 나머지 돈?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다른 돈들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 에이, 어머니. 아직도 숨기세요? 소영이 귀여운 척하며 말했다. 정말 없어. 그럼 집은요? 이 집도 팔아서 투자하시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집을 팔아?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시면 돼요. 우진과 소영은 벌써 집까지 팔려고 하고 있었다. 그건 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이들이 돌아간 후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정아, 이제 정말 끝내자. 언니? 더 기다릴 필요 없어. 내일 모든 걸 끝내겠어. 그럼 내일? 응, 전 가족을 모아놓고 진실을 다 말할 거야. 미정은 언니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진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소영이랑 같이 와라. 무슨 얘기세요? 와보면 알아. 어머니, 좋은 얘기죠? 와보면 알 거야. 우진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 7시 전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남편 정태호도 술을 마시지 않고 참석했다. 미정도 함께 있었다. 모두 모였네. 미숙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우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다. 우선 이것부터 들어봐. 미숙은 스피커를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언니가 빨리 죽어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지. 소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우진과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그런 말 하면 안 돼. 누가 들으면 어떡해. 뭘 걱정해? 어차피 시어머니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너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녹음이 계속되자 우진과 소영은 말을 잃었다. 그래도 뭐? 치료비만 계속 들어가고 우리 돈만 축나고. 차라리 빨리 가셔서 보험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어머니, 이건. 우진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숙은 계속했다. 아직 더 있어.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다. 여보,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도 집도 받고 보험금도 받죠. 그런 말 하지 마. 뭘 걱정해? 사실이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강남집 하나 생겨요. 태호의 얼굴도 일그러졌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세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다. 26억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야. 1년 후에는 6억 5천만 원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도 우리 거야. 총 32억이야.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 이건 언제 녹음하신 건가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다. 언제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이게 너희들의 진심이라는 거야.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어떤 뜻이야?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가 말기암 진단 받았을 때 너희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였지? 그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봤어. 치료비 걱정도 아니고 내 건강 걱정도 아니고. 소영이 울먹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그게 너희들의 진심이었어. 어머니, 제발. 그리고 내가 입원해 있을 때 집에 와서 뭘 했지? 우진과 소영이 고개를 숙였다. 내 방을 뒤져서 통장을 찾고 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보험금까지 계산했지. 어머니, 그건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보험금을 계산해?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했지? 집까지 팔아서 투자하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지. 미숙이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만 계산하고 있었어. 태호도 술 취한 듯 중얼거렸다. 나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인 줄. 아버지. 우진이 항변했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비록 못난 남편이었지만 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 아버지,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뜻이야? 엄마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미숙이 일어나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들어봐. 뭐예요? 어제 너희가 서명한 투자 계약서야. 그게 왜요? 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봤니? 우진과 소영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읽어봤는데. 정말? 그럼 12조항은 뭔지 아니? 12조항? 투자 실패 시 개인 보증 조항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숙이 계약서를 펼쳐서 읽어주기 시작했다. 투자 실패 시 투자자는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 재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명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야. 우진이 급히 계약서를 확인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다. 그럼 투자가 실패하면 10억을 너희가 물어내야 해. 10억이요? 소영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럼 그 투자 회사는 가짜야. 가짜요? 응, 내가 만든 거야. 우진과 소영이 동시에 일어났다. 어머니, 그럼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너희들의 탐욕을 확인한 거지. 하지만 이건 사기예요. 사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사기가 아니야? 미숙이 차갑게 웃었다. 평생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돈만 노리고 내가 아프니까 빨리 죽기를 바라고. 이게 사기가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소영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미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뭐예요? 유언장이야. 우진과 소영의 눈이 커졌다. 유언장요? 응, 변호사 입회 하에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미숙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한미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어머니. 첫째, 강남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뭐라고요?
둘째, 은행 예금 15억 원 전액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소영이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셋째, 아들 정우진에게는 조건부로 1억 원을 남긴다. 단, 향후 6개월간 성실히 간병해줄 경우에 한한다. 1억 원요? 고작 1억 원이요? 우진이 소리쳤다. 넷째, 며느리 박소영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 너희가 나한테 한 집보다 더 너무하니? 미숙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베스트먼트 투자 실패로 인한 10억 원 배상 책임은 계약서에 따라 우진과 소영이 져야 한다. 어머니, 그건 가짜 투자잖아요. 가짜든 진짜든 너희가 서명했잖아. 그리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야. 이종민 변호사가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변호사입니다. 방금 들으신 유언장과 투자 계약서는 모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소영이 매달렸다. 죄송하지만 이미 공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번복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우진이 분노해서 소리쳤다. 이건 사기예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 미숙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런데 법정에 가면 오늘 들려준 녹음들도 모두 증거로 제출될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고. 우진과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집을 뒤진 것도 보험금을 계산한 것도 모두 증거가 있어. 미정이 폰을 꺼내 보여줬다. 여기 다 찍혀 있어. 소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살아. 빚에 쪼들리고 매일 돈 걱정하면서. 미숙이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 어머니, 내가 죽기 전에 너희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니, 제발. 미정아, 이들 나가라고 해. 미정이 일어나서 우진과 소영을 밖으로 내보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응, 이제 시원해. 미숙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평생 억눌러 왔던 분노가 드디어 해소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우진과 소영은 집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 여보, 이제 어떡해? 내가 뭘 어떡해? 내가 괜한 소리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먼저 돈 얘기 꺼냈잖아. 아, 정말 미치겠어. 이들은 새벽까지 싸우며 서로를 탓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미숙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2주 후 정우진과 박소영은 원룸 반지하에서 라면을 끓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보증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월세 50만 원짜리 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 이 통장 잔고 봐.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소영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다. 내 통장도 비슷해. 500만 원 정도? 그럼 우리 전 재산이 8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런 셈이지. 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26억 상속을 꿈꿨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800만 원으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10억 배상은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랑 상담해 봤는데 개인 회생 신청하는 수밖에 없대. 개인 회생?
응,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만 빼고 다 내야 해.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런 게 말이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들을 했잖아. 그건, 그건 그냥 한 말이었어. 그냥 한 말? 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한다고 그냥 한 말이야? 우진도 화가 났다. 네가 먼저 그런 말 했잖아. 내가? 너도 똑같이 생각했으면서. 두 사람은 매일 이런 식으로 싸웠다. 서로를 탓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다. 여보, 회사에서는 뭐래? 과장이 불러서 얘기했는데 이미 소문이 다 났어. 무슨 소문?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소문. 동료들이 다 알고 있어. 우진은 회사에서도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은 그를 피했다. 그래서 아마 좌천될 것 같아. 아니면 명예퇴직 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정말 끝장이네. 소영은 절망에 빠졌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한편 한미숙은 한결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 우진 가족이 나간 후 동생 미정이 와서 함께 지내며 돌봐주고 있었다. 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편해지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미정은 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을 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미정아, 오늘 아동복지재단에서 온다고 했지? 응, 오후 2시에 온대. 고마워.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어. 미숙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 아동복지재단 사랑의 집의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오후 2시 복지재단 이사장 김선희와 직원들이 미숙의 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한미숙님. 사랑의 집 이사장 김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김선희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30년 넘게 아동복지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15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하신다니. 제가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었어요.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저를 돈으로만 봤죠. 아,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김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 아이들이 한미숙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오후 미숙은 미정과 함께 사랑의 집을 방문했다. 3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원이었다. 할머니, 아이들이 미숙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미숙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안녕, 아가들아. 할머니가 우리 집을 사주신다며. 7살 된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선물할게. 정말요? 우와. 아이들이 환호했다. 할머니 아픈 거 맞아요? 8살 된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다. 응, 할머니가 좀 아파.
그럼 우리가 할머니 아픈 거 낫게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미숙을 둘러싸고 꼭 안아주었다. 미숙은 이 순간이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느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곧 하늘나라에 가야 해. 왜요? 할머니가 아파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여기 있는 동안 너희들이랑 많이 놀 거야. 미숙은 그날부터 매일 보육원을 방문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내일도 와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에 미숙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한 달 후 미숙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언니, 병원에 입원하자. 아니야, 집에 있고 싶어. 하지만 미정아,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 미숙의 소원에 따라 사랑의 집 아이들이 매일 미숙의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 오늘은 어때요?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더 좋아졌어. 아이들은 미숙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할머니, 이 그림은 할머니예요. 지훈이가 그린 그림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정말 예쁘다. 고마워.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도 너희들을 많이 사랑해. 그런 어느 날 우진이 집에 찾아왔다. 2달 만이었다. 어머니. 우진은 확실히 초라해져 있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초라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왜 왔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제 와서?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그럼 왜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랐어? 그건 제 정신이 나간 거였어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없으면 안 돼요.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미숙이 웃었다. 우진아, 나는 지금이 평생 중 가장 행복해. 네?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진짜 가족들이 있거든.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미나야, 왔구나. 아이들이 미숙을 꼭 안아주자 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지훈이가 우진을 가리키며 물어봤다. 아, 이 사람은?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우진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은 것이다.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할까요? 책 읽어줄까?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하자 미숙은 우진을 쳐다봤다. 우진아, 이제 가거라. 어머니, 나는 바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해. 우진은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미숙은 미정과 조용히 대화했다. 언니, 우진이 왔다 갔다며? 응,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이제는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내가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어. 그냥 남남이야. 미정은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언니가 진짜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아이들 덕분에. 언니 혹시 후회는 안 해? 뭘? 그렇게 강하게 복수한 거.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후회 안 해.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래? 그리고 덕분에 진짜 가족을 만났잖아. 미숙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봤다. 미정아,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 잘 챙겨줘. 언니, 부탁이야. 당연히 그럴 거야. 2주 후 미숙의 상태가 위독해졌다. 의사는 며칠 안에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모두 와서 미숙 곁에 모였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미숙의 손을 잡았다. 아가들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요? 응, 할머니는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너희들이 할머니에게 준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김선희 이사장도 함께 있었다. 한미숙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들이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그때 우진과 소영이 찾아왔다. 하지만 미숙은 이들을 보지 않았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가. 어머니, 제발. 미정아, 이들 내보내줘. 미정이 우진과 소영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들은 끝까지 어머니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날 밤 미숙은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생각해 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지켜볼 거야.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다음 날 새벽 한미숙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아이들과 미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아동복지재단 관계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미정만 있었다. 우진과 소영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이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김선희 이사장이 추도사를 했다. 한미숙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우진과 소영은 빈털터리로 돌아갔다. 이들에게는 10억의 빚과 초라한 현실만 남아 있었다. 한편 사랑의 집 아이들은 새로운 보육원 건물로 이사했다. 미숙의 기부금으로 지어진 최신식 건물이었다. 이제 우리 진짜 집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주신 집이에요. 아이들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건물 입구에는 한미숙 할머니 기념관이라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1년 후 미정은 사랑의 집을 방문했다. 이모님,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지훈이, 미나야, 많이 컸네. 네,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와, 대단하다. 이모님, 할머니 생각나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하셨어. 우리도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미정은 아이들을 보며 언니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김선희 이사장이 다가왔다. 미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한미숙님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해요. 언니가 제일 원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미정님도 아시죠? 한미숙님의 아들 부부 근황을. 네, 들었어요. 우진과 소영은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우진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 지금은 둘 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다. 자업자득이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건 서로 사랑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남남보다 못하죠. 미정의 말에 김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미숙 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무슨 말씀?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언니가 아이들에게서 진짜 가족을 찾으셨으니까. 그날 저녁 미정은 언니의 무덤을 찾았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아이들이 정말 잘 크고 있어. 언니가 보고 싶어 해. 그리고 우진이와 소영이는 글쎄 언니 말대로 자업자득인 것 같아. 언니 정말 후회 안 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언니가 옳다고 생각해. 진짜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 미정은 꽃을 올리고 돌아섰다.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미숙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집에서는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미숙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할머니, 우리 오늘도 행복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디선가 미숙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 그게 할머니가 원했던 거야.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한미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